아니, 이 시간에 누가 애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고 있는 거야? 모니터 속에서 세계의 여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과 작은 아이,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체온 신호가 두만강 강변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이 열화강 카메라에 선명하게 잡혔고, 박진혁의 손가락은 마우스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규정은 명확했습니다. 즉각 경비대에 좌표를 전송하라 하지만 그의 시선은 화면 속 가장 작은 여론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체온 분포로 보면 대략 5살에서 7살 사이, 집에 있는 딸 수연이와 비슷한 크기였고, 그 아이는 두 어른 사이에서 강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진혁의 검지가 떨렸습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끝나는 일이었지만, 그 한 번이 누군가의 마지막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경경비대 드론 통제실에서 근무하는 한 기술 장교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밤 모니터 앞에 앉아 감시하던 남자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지켜야 할 것과 막아야 할 것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고, 결국 완벽한 감시망의 빈틈을 찾아 스스로 탈출을 결심하기까지의 기록입니다. 왜 신뢰받던 장교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강을 건너야 했는지, 어떻게 자신이 만든 시스템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진혁은 매일 아침 6시가 되기 전에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3층 깊이에 위치한 국경경비대 드론 통제실은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하루 종일 벽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2대의 모니터가 디귿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6대는 실시간 드론 영상을, 나머지 6대는 열화상 카메라 데이터를 보여주었고, 진혁의 자리는 정중앙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군복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고, 시스템이 부팅되는 동안 커피 자판기에서 믹스커피를 한 잔 뽑아왔습니다. 박동무, 일찍 오셨네요. 옆자리에 김상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 드론 3호기 배터리 교체 완료했습니까? 진혁이 물었고, 김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로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예, 23시 45분에 완료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주고받는 업무 확인. 이것이 진혁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었고,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드론 6대가 두만강 일대 60km 구간을 빈틈없이 순찰했고, 진혁의 손끝 조작으로 무인기들은 설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구역 A에서 F까지 각 구역마다 중첩 감시 구간이 있어서 사각지대는 이론상 존재하지 않았고, 당에서는 이 시스템을 모범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진혁은 마우스를 움직여 드론 1호기의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화면 속에 강변 갈대숲이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 사이로 물살이 흐르는 모습이 적외선 모드에서는 푸른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새벽 풍경이었고, 야생동물조차 보이지 않는 고요한 강변이었습니다. 진혁은 다음 구역으로 카메라를 돌렸고, 이런 식으로 6개 화면을 번갈아 확인하는 것이 그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오늘 일기예보 확인했습니까? 진혁이 김상희에게 물었습니다. 예, 오후부터 눈 온다고 합니다. 시정 5km 이하로 떨어지면 드론 회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 배터리 충전 상태도 확인해 두십시오. 이런 대화들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날씨, 장비 상태, 순찰 경로, 배터리 잔량, 모두 숫자와
절차로 이루어진 세계였고, 진혁은 그 안에서 완벽하게 기능하는 부품처럼 움직였습니다. 당에서 신뢰받는 기술 장교, 모범적인 군인, 주변 사람들이 보는 박진혁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오전 10시쯤 모니터 4호에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작은 열원 하나가 강변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진혁은 즉시 확대했습니다. 노루였습니다. 물을 마시러 온 야생동물이었고, 진혁은 로그에 야생동물 포착, 위협 없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전만 해도 이런 여론을 볼 때마다 그의 심장은 긴장으로 뛰었습니다. 사람인가 동물인가를 판단하는 3초가 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고, 만약 사람이라면 즉각 좌표를 전송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교대 근무자가 들어왔고,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벽에 붙은 포스터들을 지나쳤습니다. 조국 통일의 그날까지, 경계 태세 확립, 반동분자 색출에 앞장서자. 익숙한 구호들이었지만 요즘은 그 글자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배식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았고, 옥수수밥과 배추국을 먹으며 진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중국 땅이 있다는 사실을,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진혁은 생각했습니다. 오후 근무가 시작되고 2시간쯤 지났을 때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니터 5호에 3개의 열원이 나타났고, 진혁의 손이 자동으로 마우스를 잡았지만 클릭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른들과 아이 하나, 그들은 강변 갈대숲에서 나와 물가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고, 열화상 카메라는 그들의 체온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가장 작은 열원의 크기와 형태를 분석했고, 시스템은 자동으로 추정 연령 57세라는 데이터를 표시했습니다. 진혁의 머릿속에 딸 수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올해 6살이 된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가족 그림 크레용으로 그린 4명의 사람들, 그 그림 속 수연이의 크기가 지금 화면 속 열원과 겹쳤습니다. 진혁의 손가락이 떨렸고, 규정상 그는 지금 즉각 경비대에 좌표를 전송해야 했지만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김상희가 물었습니다. 박동무, 5호 구역에 뭔가 있습니까? 진혁은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3초가 지나고 5초가 지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3개의 열원은 계속 강을 향해 움직였고, 이제 물가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진혁의 검지가 마우스 위에서 경련하듯 떨렸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좌표 전송 버튼을, 경비대 호출 시스템을. 진혁은 규정대로 실행했고, 무전기에서 응답이 들렸습니다. 좌표 확인, 출동한다. 진혁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3개의 열원이 여전히 화면에 있었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시계를 봤습니다. 경비대가 도착하기까지 대략 10분, 그들이 강을 건너려면 최소 15분이 필요하고, 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강 중간쯤에서 잡힐 것이고, 진혁은 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평소에는 짧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영겁처럼 길었습니다. 진혁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3개의 열원을 지켜봤고, 그들은 물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른 열원 하나가 앞서갔고, 뒤따라 작은 열원이 움직였고, 마지막 어른 열원이 아이를 감싸듯 가까이 붙어서 이동했습니다. 체온 신호가 물에 닿으면서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강물이 차갑다는 뜻이었고, 특히 작은 열원의 신호가 빠르게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박동무 경비대 도착 예정 시간은 8분 후입니다. 김상희가 무전기 내용을 전달했고 진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고 그는 입을 다문 채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세계의 여론은 이제 강 중간쯤에 도달했고 물살이 센 구간이라서 그들의 움직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여론이 잠시 멈칫했고 뒤에 있던 어른 여론이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업었거나 안았을 것이고 두 개의 여론이 겹쳐져서 하나의 큰 신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의 손이 마우스를 쥔 채 굳어 있었고 손바닥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김상희가 다른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진혁은 오직 5호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렸고 통제실의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7분이 지났고 여론들은 강의 3분의 2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중국 쪽 강변까지는 100m도 남지 않았고 만약 경비대가 조금만 늦었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비대 도착 2분 후입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진혁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화면 속에서 세계의 여론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이제 거의 중국 쪽 강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6호로 시선을 옮기자 다른 여론들이 보였습니다. 경비대원들이었고 그들은 북한 쪽 강변에서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고 손에 든 총기의 금속 부분이 열화상 카메라에 차갑게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진혁은 두 화면을 번갈아 보았고 탈북자들과 경비대원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은 강물과 싸우고 있었고 경비대원들은 강변에 도착해서 조준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진혁은 그 모든 것을 선명한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감시하고 보고하고 기록하는 것.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일이 견딜 수 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론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22시 43분 17초 앞서가던 어른 여론이 화면에서 그냥 꺼졌습니다.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빛나던 신호가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바뀌었고 그것은 체온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진혁의 손이 떨렸고 그는 모니터를 확대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결만 흐르고 있었고 한때 사람이었던 것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동무 일명 사살 확인되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경비대의 보고가 들렸고 김상희가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대답하지 못했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남아있는 두 개의 여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어른과 작은 아이 그들은 첫 번째 여론이 사라진 지점을 지나 계속 강을 건너려 했고 이제 중국 쪽 강변까지 50m도 남지 않았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총성이 있었을 것이고 진혁은 그것을 듣지 못했지만 결과는 봤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어른 여론이 흔들리더니 물속으로 기울었고 신호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그 여론은 물속에서 몇 번 더 움직였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강변으로 밀어내려 했을 것이고 작은 여론이 어른 여론에서 분리되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진혁은 숨을 참았습니다. 작은 여론이 강변 갈대숲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이제 30m, 20m, 10m 화면 속에서 그 작은 신호는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진혁의 손이 모니터 화면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갔고 그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살아라, 제발 강변에 닿아라 하지만 현실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총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열원이 멈칫했고 신호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바로 꺼지지 않았고 몇 초 동안 더 움직였습니다. 갈대숲을 향해, 중국 땅을 향해 그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헤엄쳤고 진혁은 화면 속에서 그 작은 체온 신호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붉은색이 주황색으로 바뀌고 주황색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노란색이 흐릿해지더니 결국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2시 47분 32초 세 번째 열원이 화면에서 꺼졌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고 김상희가 키보드를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렸고 진혁은 빈 화면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경비대의 최종 보고가 들렸습니다. 3명 모두 사살 완료, 시신 수습 중입니다. 김상희가 진혁을 돌아봤습니다. 박동무, 보고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지만 움직이지 않았고 그는 빈 화면과 빈 문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2시 33분 오호 구역에서 탈북 시도자 3명 포착. 좌표 전송 및 경비대 출동 요청. 22시 43분부터 47분 사이 경비대 작전 수행. 탈북 시도자 3명 전원 사살 확인. 시신 수습 진행 중. 간결하고 사무적인 문장들이었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보고서였고 숫자와 시간과 결과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파일을 저장했고 상급 부대로 전송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화면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무 교대 시간이 되었고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몇 걸음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화장실로 향했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검은 군복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자, 피곤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혁은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을 틀었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세 개의 열원이 하나씩 꺼지던 순간, 특히 마지막 작은 열원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갈대숲을 향해 움직이던 모습, 그것이 진혁의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진혁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고 그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거리는 어두웠고 진혁은 혼자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봤고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화면이 보였습니다. 꺼지는 열원들, 사라지는 생명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자신의 손가락. 진혁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시동을 다시 걸었고 집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신호등마다 멈춰섰고 붉은 불빛을 바라보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도 진혁은 곧바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건물 3층 자기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얇은 커튼 너머로 거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순이가 아직 앉았다는 뜻이었고 진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진혁이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연락도 없이. 순이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불만이 더 섞여 있었고 진혁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보고서 작성할 일이 생겨서요. 미안해요. 수연이가 아빠 기다리다가 9시에 겨우 재웠어요. 순이가 말했고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작은 침대에 수연이가 자고 있었고 곰 인형을 꼭 껴안은 채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6살 유치원에 다니는 평범한 아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빠 안녕하고 인사하는 딸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진혁의 눈에는 그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젯밤 모니터 속에서 본 작은 열원도 누군가의 딸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며 사랑했을 아이였고 아침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에 보냈을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차가운 강물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헤엄쳤고 진혁이 전송한 좌표 때문에 경비대가 출동했고 총성이 울렸고 작은 체온 신호가 꺼졌습니다. 진혁의 손이 떨렸고 그는 수연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이가 7시에 일어났고 순이가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진혁은 거실에서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는 그냥 신문을 들고 있는 척했습니다. 수연이가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고 순이가 된장국과 밥을 내왔습니다. 아빠, 나 어제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수연이가 말했고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A4 크기의 종이에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고 4명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키 큰 남자, 날씬한 여자, 작은 여자아이, 그리고 여자의 배 부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 아빠, 엄마, 나, 그리고 동생. 수연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고 순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하셨대요. 색깔도 예쁘게 칠했다고. 진혁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연이는 자신을 분홍색과 노란색으로 칠했고 머리에는 리본을 그렸고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진혁의 손가락이 그림 속 수연이를 따라 움직였고 그 순간 어젯밤 화면 속 작은 열원이 떠올랐습니다. 크기가 비슷했습니다. 체온 분포로 추정한 연령이 5에서 7세였고 수연이가 6살이었고 그림 속 수연이의 크기와 모니터 혹 열원의 크기가 진혁의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아빠, 왜 그래? 수연이가 물었고 진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그림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얼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우리 수연이 최고야. 진혁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안겼고 수연이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힘세게 안아. 진혁은 딸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따뜻하다는 것, 웃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감사했고 동시에 어젯밤 사라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혁은 눈을 감았고 수연이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수연이 유치원 가야 해요. 순이가 말했고 진혁은 딸을 천천히 놓아줬습니다. 수연이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갔고 순이가 함께 나갔습니다. 진혁은 혼자 거실에 남아 식탁 위에 놓인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4명의 가족, 행복해 보이는 그림 하지만 이 행복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진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근무 시간, 진혁은 평소보다 일찍 통제실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근무자들이 오기 전이었고 조용한 공간에서 진혁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파일 서버에 접속했고 과거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탈북 시도 감지 기록, 파일을 열자
엑셀 시트에 날짜와 시간과 좌표와 결과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1월 15일 이명 포착, 좌표 전송, 경비대 출동, 이명 사살. 2월 3일 일명 포착, 좌표 전송, 경비대 출동, 일명 사살. 2월 27일 사명 포착, 좌표 전송, 경비대 출동, 사명 사살. 진혁은 스크롤을 내렸고 기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총 23건의 탈북 시도가 있었고 그중 17건이 경비대 출동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은 잦은 회항 또는 야생동물 오인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7건, 진혁은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7번의 좌표 전송, 17번의 엔터키, 그리고 그 결과 사망한 사람의 수는 진혁은 각 기록의 인원수를 더했습니다. 2명, 1명, 4명, 3명, 1명, 2명 계산이 진행될수록 숫자가 커졌고 마지막 합계에 도달했을 때 진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42명, 최근 6개월간 진혁이 전송한 좌표로 인해 42명이 죽었습니다. 진혁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에어컨 소리가 귀에 울렸고 40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42명의 사람들, 각자의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강을 건너려 했는지, 무엇을 찾아 떠났는지 진혁은 그들의 이야기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자신의 손끝이 그들의 마지막 좌표를 전송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박동무, 일찍 오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진혁은 깜짝 놀라 파일을 닫았습니다. 김상희가 들어오고 있었고 진혁은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시스템 점검 예정이라 미리 확인하려고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김상희는 의심 없이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진혁은 모니터를 켰고 드론 영상이 화면에 떴고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강, 어젯밤과 똑같은 갈대숲 하지만 진혁의 눈에는 이제 그곳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42개의 열원이 꺼진 곳, 42명의 생명이 끝난 곳, 그리고 자신이 계속 감시해야 하는 곳. 진혁은 마우스를 잡았고 드론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렸지만 화면 속에서 드론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완벽한 감시망, 빈틈없는 시스템, 하지만 이제 진혁은 알았습니다. 이 시스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그 깨달음은 진혁의 일상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고, 통제실 문을 열 때마다 손이 굳어지는 것 같았고, 모니터 앞에 앉으면 화면 속 강물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그 모든 변화를 숨겼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모범적인 장교였고 규정을 충실히 따랐고 상급자에게 정확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통제실의 다른 근무자들도 진혁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중희는 진혁과 가장 가까운 동료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 부서로 배치되어 3년을 함께 근무했고 교대 시간이 겹칠 때면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중희는 40 초반의 과묵한 사람이었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났고 진혁이 드론 시스템을 처음 배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동무 사무기 카메라 각도 조정 방법 기억하나요? 최중희가 어느 날 물었고 진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예, 설정 메뉴에서 틸트 값을 수동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자동 보정 모드를 켜두는 게 좋습니다.
수동으로는 떨림을 잡기 어렵거든요. 이런 식의 조언들이 쌓여서 진혁은 실력 있는 조종사가 되었고 최중희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당에 가기도 했고 가끔은 퇴근 후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최중희에게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고 큰아이는 중학생이었고 작은아이는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진혁의 딸 수연이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최중희는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면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큰애가 요즘 수학을 잘한다고 선생님이 칭찬하더군요. 최중희가 말했을 때 진혁은 축하한다고 답했고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평범한 대화였다는 것을 진혁은 그때 몰랐습니다. 2주일 뒤 월요일 아침 최중희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가 되었지만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김상희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최중희 동무 늦으시네요. 연락 받으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근무조장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최중희가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곧 연락이 올 것이라고 진혁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최중희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후 2시쯤 통제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이부 제복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왔고 그중 계급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 조장에게 말했습니다. 최중희 자리가 어디입니까?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고 조장이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입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최중희의 자리로 갔고 한 명은 컴퓨터를 끄고 다른 한 명은 서랍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진혁은 자기 모니터를 보는 척하면서 그들을 눈으로 쫓았고 통제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이 자리 폐쇄합니다. 누구도 접근 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입니다. 보이부 요원이 선언했고 최중희의 컴퓨터를 분리해서 들고 갔습니다. USB도 압수했고 책상 서랍에 노트와 펜까지 가져갔고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요원 한 명이 남아서 조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최중희와 가까운 동료가 누구입니까? 조장이 진혁 쪽을 힐끗받고 진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조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업무상으로만 교류했습니다. 보이부 요원은 통제실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키보드 타이핑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진혁은 최중희의 빈 자리를 봤습니다. 의자가 책상 아래 정리되어 있었고 모니터가 꺼져 있었고 검은 화면에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혁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보이부 요원들이 누군가를 끌고 오고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이 최중희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고 군복이 아닌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복도 구석에 멈춰 섰고 최중희 일행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최중희가 진혁을 받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포, 체념, 후회, 그리고 경고. 최중희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보이부 요원이 그를 밀쳐서 앞으로 걸어가게 했습니다. 진혁은 그 자리에 서서 최중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고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통제실로 돌아오는 길에 진혁은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었고 계단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최중희의 눈빛이 반복 재생되었고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진혁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나처럼 되지 마라 아니면 조심해라 또는 모든 것이 끝났다. 저녁 근무 시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중희가 탈북을 계획했다는 것, 중국 브로커와 연락했다는 것, 가족까지 함께 떠나려 했다는 것, 누군가 밀고 했고 보이부가 새벽에 집을 급습했다는 것. 진혁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김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최중희 동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진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고 그는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드론을 조종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만강이 흐르고 있었고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최중희도 저 강을 건너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 진혁은 최중희의 아파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아니었지만 무의식적으로 차를 그쪽으로 몰았고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최중희가 살던 3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모든 창문이 어두웠고 커튼이 쳐져 있었고 그 집에 사람이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혁은 차 안에서 한참을 그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최중희의 아내는 어디 있을까? 두 아이들은 무사할까? 아니면 이미 모두 끌려갔을까? 진혁은 시동을 걸고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릴 때 건물 3층 자기 집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이와 수연이가 있는 곳, 따뜻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는 곳, 하지만 진혁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최중희처럼 된다면 저 불빛도 꺼질 것이고 순이와 수연이도 어두운 창문 뒤로 사라질 것이고 진혁은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연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따뜻한 목소리, 작은 팔이 목을 감싸는 느낌, 진혁은 딸을 안아 올렸고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최중희의 빈 창문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진혁은 알았습니다. 이 순간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자신의 창문도 그렇게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오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수연이를 내려놓고 저녁을 먹는 동안, 순이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진혁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중희는 실패했지만 왜 실패했을까? 어떤 부분에서 들켰을까? 브로커를 믿은 것이 실수였을까? 아니면 계획 자체에 구멍이 있었을까? 그날 밤 진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순이가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고 안방 옆 작은 방에서는 수연이가 자고 있었고 진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최중희처럼 외부인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브로커는 언제든 밀고 할 수 있다는 것, 완벽한 탈출은 오직 혼자만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혁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감시망을 설계한 사람이라는 것.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진혁은 평소와 다른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기로, 대신 살아남기로. 통제실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을 때 진혁은 새로운 눈으로 모니터를 봤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시 도구가 아니라 탈출 설계도였고 진혁은 그 설계도에서 빈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혁은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김상희에게 배가 아프다고 둘러댔고 통제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른 근무자들이 모두 나간 뒤 진혁은 시스템 로그에 접속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드론 순찰 기록,
배터리 교체 시간, 기체 점검 일정, 날씨로 인한 비행 제한 데이터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진혁은 엑셀 파일로 데이터를 추출했고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6대가 구역 A부터 F까지를 순찰했고 각 드론은 이 시간마다 한 번씩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교체 시간은 평균 12분이었고 그동안 해당 구역은 다른 드론이 커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기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 11시 30분부터 2대의 드론이 동시에 점검에 들어갔고 규정상 점검은 최소 1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진혁은 그 시간대의 커버리지를 계산했습니다. 나머지 4대의 드론이 6개 구역을 모두 감시해야 했고 경로를 재조정하면 대부분은 커버할 수 있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혁은 위성 지도를 열었고 두만강 일대를 확대했습니다. 구역 2와 F 사이, 정확히는 동쪽 끝 200m 구간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점검 시간 동안 그곳을 감시하는 드론이 없었고 열화상 카메라도 닿지 않았고 17분간 완전히 비었습니다. 진혁은 그 구간의 지형을 자세히 봤습니다. 갈대숲이 우거져 있었고 강폭이 상대적으로 좁았고 수심 데이터를 확인하니 평균 1.5m였습니다. 성인 남자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깊이였고 물살도 다른 구간보다 약했습니다. 박동무, 점심 안 드셨습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진혁은 깜짝 놀라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조장이 들어오고 있었고 손에 주먹밥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 아파서 그냥 있으려고요. 진혁이 대답했고 조장은 주먹밥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드셔야지요. 오후 근무 힘들 텐데. 조장이 나가고 나서 진혁은 주먹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머릿속은 온통 그 200m 구간으로 가득했습니다. 17분, 그 시간이면 충분할까? 강을 건너고 중국 쪽 숲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진혁은 계산했습니다. 200m를 걷는데 약 10분, 물속에서는 더 오래 걸리니까 12분, 여유 시간은 5분. 빠듯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진혁은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수연이와 놀아주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잠든 뒤 진혁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고 개인 이메일로 낮에 분석한 데이터를 전송받았고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17분의 공백, 매주 화요일 밤 11시 30분부터 47분까지 이것이 진혁이 찾은 유일한 빈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통제실 CCTV였습니다. 진혁이 자리를 비우면 기록이 남고 누군가 확인할 것이고 의심받을 것입니다. 진혁은 통제실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CCTV 3대가 있었고 하나는 출입문을, 하나는 근무자 좌석을, 마지막 하나는 복도를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무자 좌석 카메라에는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의자 뒤편 서버 랭역 공간, 거기서 움직이면 화면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다음날 일찍 출근해서 확인했습니다. CCTV 녹화 영상을 재생해봤고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뒤로 몸을 기울였을 때 화면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사각지대였고 거기서 일어나 복도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복도 CCTV는 또 다른 문제였지만 진혁은 그것도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쪽 카메라는 석 달 전부터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고 보수 요청을 했지만 부품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진혁은 그 고장난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는 것을, 모든 감시망에는 빈틈이 있다는 것을. 일주일 동안 진혁은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갔고 복도를 걸어 비상구까지의 시간을 쟀습니다. 45초 그 시간이면 통제실을 나와 계단으로 갈 수 있었고 CCTV에 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진혁은 또한 민간인 옷을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잠바와 청바지를 작은 배낭에 넣어서 화장실 천장 환기구에 숨겨뒀고 방수 가방과 나침반도 함께 넣었습니다. 현금은 집에서 조금씩 빼돌렸고 순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장마당 갔다 온다는 핑계로 소액씩 인출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진혁은 개인 USB에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드론 순찰 경로 17분의 공백 시간, 탈출 지점의 위성 좌표, 강 수심 정보, CCTV 사각지대 위치, 모든 것을 암호화해서 저장했고 USB를 목에 걸 수 있는 작은 케이스에 넣어 속옷 안에 숨겼습니다. 이것이 진혁의 생명줄이었고 만약 계획이 실패하면 이 USB가 증거가 될 것이고 성공하면 새로운 삶의 증명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진혁은 잠들기 전에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배가 불러온 아내, 석 달 뒤면 둘째가 태어날 것이고 진혁은 그 아이를 안아볼 수 있을까? 순이는 진혁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진혁은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고 최중희처럼 끌려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순이와 수연이도 함께 끝날 것입니다. 진혁은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날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드론 점검 스케줄이 변경된다는 공문이 이미 내려와 있었고 17분의 공백은 사라질 것입니다. 진혁의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의는 생각보다 빨리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 보위부 이 대자가 통제실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찰을 왔지만 최근 들어 빈도가 높아지고 있었고 특히 최중희 사건 이후로는 일주일에 2~3번씩 얼굴을 비쳤습니다. 키가 크고 말랐고 눈빛이 날카로웠고 그가 통제실에 들어서면 모든 근무자들이 긴장했습니다. 동무들, 수고들 하시오. 이 대자가 말했고 근무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혁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인사했고 이 대자는 천천히 통제실을 둘러봤습니다. 각 자리를 지나가며 모니터 화면을 확인했고 어깨 너머로 키보드 작업을 지켜봤고 가끔씩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동무 사무기 배터리 잔량이 얼마요? 87%입니다. 대자 동무. 좋소. 교체 예정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이 대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자리로 갔습니다. 진혁은 자신의 차례가 올 것을 알았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이 대자가 진혁의 뒤에 섰고 진혁은 그의 시선이 자신의 화면을 훑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동무. 예, 대자 동무. 진혁이 대답했지만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계속 보며 드론을 조종하는 척했고 이 대자는 한참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고 진혁은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까봐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요즘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이 대자의 말에 진혁의 등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진혁은 순간적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쳤지만 목소리는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대자 동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지만 지난주 보고서를 보니 5호 구역 감시 기록이 평소보다 적더군. 진혁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5호 구역, 그곳은 자신이 탈출 지점으로 정한 구역이었고
최근 며칠간 그 구역을 유심히 관찰하느라 다른 구역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킬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자동무. 5호 구역은 최근 야생동물 출현이 많아서 오인 가능성을 줄이려고 신중하게 판단하다 보니 기록이 적었습니다.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진혁은 자신의 침착함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 대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최근 로그 기록 좀 보자. 진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로그 기록을 보면 자신이 개인 USB로 데이터를 복사한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었고 드론 순찰 패턴 분석을 위해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진혁은 천천히 파일을 열었고 다행히 개인 분석 자료는 별도 USB에만 저장되어 있었고 시스템 로그에는 일반적인 업무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대자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5분 정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고 날짜별로 데이터를 비교하고 가끔씩 특정 항목을 클릭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진혁은 그 옆에 서서 기다렸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표정만은 무심하게 유지했습니다. 통제실의 다른 근무자들도 긴장한 채 자기 일을 하는 척했고 키보드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 대자가 짧게 신음했고 진혁은 그 소리의 의미를 읽으려 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대자는 마우스를 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군.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구역을 균등하게 감시하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대자 동무. 진혁이 대답했고 이 대자는 등을 두드리고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진혁은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고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우스를 잡고 있어서 다행히 눈에 띄지 않았고 진혁은 평소처럼 드론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자가 통제실을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천천히 풀렸고 김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감시가 심해졌네요. 최중희 사건 때문이겠지요. 다른 근무자가 답했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자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 로그를 확인했다는 것, 앞으로 더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는 것.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진혁은 식욕이 없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배식을 받았지만 밥을 거의 먹지 못했고 국물만 몇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창백해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고 이 대자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진혁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이 대자가 다음에 왔을 때는 더 깊이 파고들 것이고 그때는 숨겨둔 것들이 들통날 수도 있다는 것을. 진혁은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고 내일이 화요일이고 내일 밤이 바로 그 17분의 공백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원래 계획은 다음 주였습니다.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확실하게 만들고 하지만 이 대자의 의심이 깊어지고 있었고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진혁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밤, 화요일 밤 11시 30분, 그때가 마지막 기회다. 오후 근무 시간 내내 진혁은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민간인 옷은 화장실 환기구에 숨겨뒀고 USB는 목에 걸고 있고 탈출 경로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져 있고 17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내일 당직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평소보다 민감한 사람이 당직이라면
진혁이 자리를 비웠을 때 바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퇴근 전에 진혁은 조장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당직 근무자가 누구입니까? 아, 내일은 리하사와 박동무 그리고 김상희 동무입니다. 김상희, 진혁은 안도했습니다. 김상희는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이었고 다른 사람의 동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 진혁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혁은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내일이면 이 길을 마지막으로 지나갈 것이고 이 거리를 마지막으로 볼 것이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진혁은 한참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물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순이와 수연이가 저녁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고 진혁은 그 창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진혁은 딸을 안아 올렸고 오늘 하루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듣고 저녁을 함께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고 내일이면 끝날 일상이었고 진혁은 그 순간순간을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순이가 웃는 얼굴, 수연이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 거실의 따뜻한 불빛, 모두. 밤이 깊어가고 순이와 수연이가 잠든 뒤 진혁은 혼자 거실에 남아 편지를 썼습니다. 순이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 미안해. 살아서 꼭 다시 만나자. 수연이 잘 부탁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혁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편지를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순이가 찾기까지 며칠 걸릴 것이고 그때쯤이면 진혁은 이미 멀리 떠났을 것입니다. 화요일 아침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진혁은 새벽 5시에 눈을 떴고 옆에서 순이가 자고 있었고 안방 옆 작은 방에서는 수연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아침, 마지막으로 순이의 얼굴을 보는 아침, 마지막으로 수연이에게 인사하는 아침.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군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진혁은 자신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군복, 정확하게 단추를 채운 깃, 반듯한 모자,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장교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진혁은 목에 건 USB를 만졌습니다. 속옷 안에 숨겨진 작은 물건, 오늘 밤 이것이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거실로 나오자 순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고 배가 불러서 움직임이 느렸고 진혁은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앉아 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순이가 미소 지으며 답했고 진혁은 그 미소를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함께 앉아 아침을 먹었고 수연이가 일어나 졸린 눈으로 나왔고 진혁은 딸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들어와요? 수연이가 물었고 진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그냥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최선을 다할게. 그것이 진혁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수연이는 알아듣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순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요. 몸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진혁이 답했고 순이를 안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오래 순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사랑해. 진혁은 순이를 놓아주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고
진혁은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출근길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차를 몰고 검문소를 지나고 경비대 건물에 도착했고 주차를 하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에서 경례를 받았고 복도를 걸어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고 아무도 진혁의 속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통제실 입구에서 경비병에게 인사했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상희와 리 하사가 이미 와 있었고 진혁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오늘 보고서 마감이라 미리 확인하려고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진혁은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고 시스템에 로그인했고 모니터에 들어온 영상이 떴습니다. 두만강이 화면에 펼쳐졌고 오늘 밤 진혁이 건널 강이었고 화면 속 물결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6시, 7시, 8시 진혁은 평소처럼 드론을 조종했고 보고서를 작성했고 동료들과 업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근무를 계속했고 시계를 볼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오후 3시, 4시, 5시 해가 지기 시작했고 통제실 밖 창문으로 어둠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녁 교대 시간이 되었고 야간 근무조가 들어왔습니다. 진혁은 자리를 지켰고 밤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8시, 9시, 10시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흘렀고 진혁의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11시가 되었을 때 진혁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0분 남았습니다. 김동무, 오늘 드론 점검 시간 확인했습니까? 진혁이 물었고 김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2호기와 4호기가 11시 30분부터 점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진혁은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잡고 화면을 확인하는 척했고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11시 10분, 20분이 남았습니다. 리 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갔고 통제실에 진혁과 김상희만 남았습니다. 김상희는 자기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고 진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11시 15분, 15분 남았습니다. 11시 20분,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조용한 통제실에 울렸고 김상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진혁이 말했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았지만 김상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김상희는 다시 자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고 진혁은 출입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CCTV가 진혁을 찍고 있었고 검은 군복을 입은 장교가 평범하게 문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문 손잡이를 잡았고 뒤돌아보지 않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진혁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CCTV가 복도 천장에 있었고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진혁은 평소처럼 화장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음 속도는 천천히 급하지 않게 의심받지 않게 하지만 진혁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고 진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진혁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고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진정해, 아직 시간 있어. 계획대로 하면 돼. 천장 환기구를 열었고 안에 숨겨둔 배낭을 꺼냈습니다. 검은 잠바, 청바지, 운동화, 방수 가방, 나침반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진혁은 군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풀고 군복 상의를 벗고 바지를 벗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더 이상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남자, 누구나 길에서 지나칠 수 있는 사람. 진혁은 군복을 변기통 뒤에 숨겼고 배낭을 메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28분, 2분 후면 드론 점검이 시작되고 17분에 공백이 생기고 진혁의 탈출이 시작됩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고 왼쪽으로 걸었습니다. 화장실 반대편 복도 끝에 비상구가 있었고 그곳에 CCTV는 석 달째 고장난 채였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었고 계단이 보였습니다. 진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통제실 문은 닫혀 있었고 김상희와 리하사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진혁은 그들을 생각했고 자신의 빈자리를 생각했고 화면 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을 드론 영상을 생각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소리가 울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통제실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진혁은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1층 출구가 보였고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진혁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진혁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경비대 건물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고 통제실은 지하 3층 깊은 곳에서 여전히 가동되고 있을 것이고 진혁의 빈자리 앞 모니터에는 두만강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진혁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경비대 건물에서 강변까지는 15km였고 미리 숨겨둔 자전거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췄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페달을 밟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35분, 12분이 남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지만 여유롭지는 않았고 진혁은 더 빠르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강변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진혁은 자전거를 덤불 속에 숨겼습니다. 걸어서 갈대숲으로 들어갔고 키보다 높은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진혁의 발걸음을 감췄습니다. 갈대를 헤치고 나아가자 강물이 보였습니다. 검은 물결이 달빛을 반사했고 건너편 중국 땅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진혁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강을 수없이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드론 영상으로 화면 속에서 보던 강이 지금 눈앞에 있었고 물소리가 귀에 들렸고 차가운 바람이 물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혁은 배낭에서 방수 가방을 꺼냈고 USB와 최소한의 물건만 넣었고 가방을 몸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시계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11시 39분, 8분 남았습니다. 진혁은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딛었고 차가움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11월 밤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진혁은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물이 점점 깊어졌고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발밑에 돌이 미끄러웠고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진혁은 균형을 잡았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강바닥을 더듬으며 나아갔고 물살이 몸을 밀어냈지만 진혁은 버텼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물이 목까지 차올랐고 발끝으로 겨우 바닥을 짚을 수 있었고 진혁은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의 프로펠러 소리, 낮고 일정하게 울리는 기계음이 하늘에서 들려왔고 진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LED 불빛이 전멸했습니다. DJI 매빅 개조형, 진혁이 직접 설정한 야간 순찰 모드였고
자신이 수백 번도 더 조종했던 바로 그 기종이었습니다. 진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통제실에서 자신의 실종을 알아챘다는 뜻이었고 드론을 띄워 수색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혁은 재빨리 물속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입까지 물에 잠겼고 코로만 숨을 쉬었고 드론이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작동 중일 것이고 지금 진혁의 체온을 스캔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 발각되면 경비대가 출동할 것입니다. 진혁은 자신이 그토록 많이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강 속의 열원, 붉고 노란 신호, 그리고 좌표 전송. 이번에는 자신이 그 열원이었습니다. 드론이 강 위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진혁은 물속으로 완전히 잠수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었고 눈을 감았고 폐 속의 공기를 아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은 체온을 차단한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다. 최대 2분까지만 효과가 있고 그 이상 잠수하면 저체온증으로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진혁은 머릿속으로 초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가 올라갈수록 폐가 터질 것 같았고 차가운 물이 뼈를 파고들었고 손가락 끝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20, 30, 40, 진혁은 참았습니다. 드론 소리가 여전히 들렸고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물속까지 전해졌습니다. 50, 60, 70, 진혁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했고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80, 90, 100,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혁은 천천히 고개를 물 밖으로 내밀었고 입을 벌려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폐가 확장되었고 산소가 뇌로 전달되었고 어지러움이 조금 가셨습니다. 드론은 상류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의 위치에서 100m쯤 떨어진 곳을 스캔하고 있었고 붉은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진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헤엄쳐 반대편 강변으로 향했고 팔을 저을 때마다 물소리가 났지만 드론 소리에 묻혔습니다. 50m, 40m, 30m, 중국 쪽 강변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진혁은 허겁지겁 물에서 나왔고 갈대숲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로 떨렸지만 진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대 사이로 몸을 숨기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쪽 강변이 보였고 드론이 여전히 강 위를 맴돌고 있었고 조금 전까지 진혁이 있던 자리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북한 쪽 초소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차량 헤드라이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고 경비대가 출동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알았습니다. 통제실에서 자신의 실종을 보고했고 보위부가 움직이고 있고 이제 전면 수색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진혁은 일어섰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몸이 추위로 떨렸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중국 땅, 자신이 드론 화면으로만 보던 건너편 세상, 지금 진혁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었고 경비대가 추격할 수 있었고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진혁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대숲을 빠져나와 작은 오솔길을 따라 움직였고 나침반으로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남쪽 브로커가 대기하고 있다는 마을은 남쪽으로 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진혁은 숨이 차올랐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드론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초소의 불빛이 작아졌고 진혁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고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작은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진혁은 속도를 늦췄습니다. 불빛이 몇 개 보였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진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마을 입구의 낡은 창고였습니다. 진혁은 어둠 속에서 그곳을 찾았고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조금 열렸고 중국인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자가 물었고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고 남자가 밖을 둘러본 뒤 진혁을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빨리 들어와. 늦었어. 창고 안은 어두웠고 구석에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진혁을 차로 안내했고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거 봤어? 아직은 아니지만 곧 올 겁니다. 진혁이 대답했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자가 운전석에 앉았고 시동을 걸었고 천천히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마을을 벗어나자 속도를 높였습니다. 진혁은 뒷좌석에 앉아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쪽 하늘에 불빛이 보였고 드론인지 헬리콥터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주머니 속 편지를 만졌습니다. 순이에게 남긴 메모 미안해. 살아서 꼭 다시 만나자. 수연이 잘 부탁해. 짧은 문장이 손끝에서 느껴졌고 진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 남겨진 것들, 아내, 딸, 태어나지 못한 아이, 통제실, 드론, 모니터, 모든 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진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인 브로커는 말이 없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엔진 소리만 울렸고 진혁은 뒷좌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이 체온을 빼앗아갔고 이가 덜덜 떨렸지만 브로커는 히터를 켜주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고 진혁은 팔로 몸을 감싸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브로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경비대가 쫓아왔어? 드론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따돌렸어요. 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고 브로커는 백미러로 진혁을 힐끗 봤습니다. 운이 좋았네. 보통은 강에서 잡히는데 저는 드론 조종사였습니다. 시스템을 알았어요. 브로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살았구만. 돈은 가져왔어? 예, 약속대로 300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진혁은 방수 가방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젖지 않게 비닐로 여러 겹산 지폐 뭉치였고 브로커는 한 손으로 받아 옆자리에 던졌습니다. 한국까지는 3개월 걸려.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 거쳐서 가는 거야. 힘들 거야. 괜찮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진혁의 대답에 브로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브로커는 차를 낡은 여관 뒤편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사흘 있어. 내가 서류 만들 때까지. 밖에 나가지 마. 공안한테 걸리면 너도 나도 끝이야. 브로커가 진혁을 좁은 방으로 안내했고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진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 없는 방, 침대 하나와 작은 탁자,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진혁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담요를 뒤집어 썼지만 추위보다 더 깊은 한기가 뼛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진혁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순이에게 남긴 마지막 말, 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미안해. 살아서 꼭 다시 만나자. 수연이 잘 부탁해.
진혁은 편지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쯤 순이는 이 편지를 찾았을까? 아니면 아직 진혁이 늦게 들어온다고만 생각하고 있을까? 같은 시각 북한 평양 외곽의 아파트에서 순이는 깨어났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진혁이 야간 근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아침이면 돌아왔는데 8시가 넘도록 진혁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9시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이가 문을 열자 보이부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고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진혁 동무의 가족이십니까? 예, 제가 아내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보이부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진혁 동무가 어젯밤 근무 중 실종되었습니다. 탈북 시도로 추정됩니다. 조사가 필요하니 협조하십시오. 순이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탈북 그 단어가 귀에서 맴돌았고 진혁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집안을 수색하겠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안으로 들어왔고 순이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수연이가 방에서 나와 엄마를 받고 낯선 남자들을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딸을 끌어안았고 떨리는 손으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요원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한 요원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를 발견했고 꺼내서 열었습니다. 편지가 나왔고 요원이 읽더니 순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진혁의 글씨였고 순이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살아서 꼭 다시 만나자. 수연이 잘 부탁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순이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진혁이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을, 자신과 수연이를 두고 혼자 떠났다는 것을.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고 순이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고 수연이가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빠는 어디 갔어?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더 세게 안았고 보이부 요원들은 계속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1시간 뒤 그들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보이부로 출두하십시오. 조사받아야 합니다. 요원들이 나간 뒤 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움직였고 3달 뒤면 태어날 아이였고 순이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없이 태어날 아이, 탈북자의 자식으로 낙인 찍힐 아이, 순이는 절망했습니다. 중국의 여관방에서 진혁은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순이가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는 것, 수연이가 혼란스러워할 것이라는 것, 그것만은 확실히 알았고 그 생각이 진혁을 짓눌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눈을 감으면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위조 서류를 가지고 왔고 진혁은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리성민, 중국 조선족 신분증이었고 진혁은 더 이상 박진혁이 아니었습니다. 브로커의 안내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했고 라오스 국경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진혁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중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도시와 농촌과 산과 강이 지나갔지만 진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북한에 있었고 순이와 수연이에게 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무게가 진혁을 짓눌렀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알아서 가야 해. 태국 쪽 연락처 줄게. 거기서 한국 대사관 찾아가. 브로커는 쪽지를 건넸고 진혁은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지만 브로커는 거절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 많이 봤어. 가족 두고 온 사람들. 다들 후회하더라. 하지만 이미 늦었지. 브로커는 돌아섰고 진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라오스의 더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낯선 언어가 귀에 들렸고 진혁은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고국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름조차 거짓인 사람, 진혁은 그렇게 국경을 넘었습니다. 2달 뒤 진혁은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고 탈북자 신분을 밝혔고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진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론 조종사였다는 것, 감시망을 설계했다는 것, 42명의 좌표를 전송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스스로 그 감시망을 빠져나왔다는 것. 석 달 뒤 진혁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구름이 보였고 하늘이 보였고 진혁은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순이가 있고 수연이가 있고 이제 태어났을 둘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진혁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밝은 불빛들이 활주로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한국의 땅이 발밑에 펼쳐졌고 진혁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북쪽을 향하고 있었고 순이와 수연이와 아직 보지 못한 아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진혁은 서울 강남의 한 보안 기업에서 드론 기술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북에서 익힌 감시 기술이 남한에서는 가치 있는 전문성이 되었고 회사는 진혁의 경험을 높이 샀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사람을 추적하던 기술로 돈을 버는 것이 감시망을 설계하던 손으로 보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하지만 진혁은 그 일을 성실하게 해냈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고 주말에는 탈북자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진혁은 꿈을 꾸었습니다. 통제실 모니터 속에서 사라지는 여론들, 세계에 채운 신호가 하나씩 꺼지던 그날 밤, 그리고 자신이 전송한 42개의 좌표들. 꿈속에서 진혁은 계속 모니터를 지켜봤고 손가락은 마우스 위에 있었지만 클릭하지 못했고 화면 속 여론들은 강을 건너려 했지만 결국 꺼졌습니다. 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새벽이었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고 진혁은 그 불빛들을 보며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진혁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수색 구조용 드론 개발 프로젝트였고 산악 조난자를 찾고 해상 실종자를 수색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진혁은 그 제안서를 읽으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시가 아닌 구조, 추적이 아닌 구원, 같은 드론 기술이지만 완전히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박 대리님, 이 프로젝트 맡아주시겠습니까? 팀장이 물었고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진혁은 새로운 일에 몰두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감지하는 방식은 같았지만 이번에는 그 신호를 따라 구조대가 달려갔습니다. 사람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좌표를 전송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진혁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알고리즘을 수정했고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석 달 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습니다. 설악산에서 조난된 등산객을 찾는 시연이 있었고 진혁의 드론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산속을 스캔했고 체온 신호를 포착했고
좌표가 전송되었습니다. 구조대가 그 좌표로 달려갔고 1시간 뒤 조난자를 무사히 발견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진혁은 모니터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고 여론이 구조대원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진혁은 탈북자 센터를 찾았습니다. 정기 상담 날이 아니었지만 가고 싶었고 상담사 김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박진혁 씨, 오늘 표정이 좀 다른데요? 오늘 처음으로 사람을 살렸습니다. 제 기술로. 진혁이 말했고 김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예. 하지만 이제 조금 숨이 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센터 직원이 진혁을 불렀습니다. 박진혁 씨, 잠깐만요. 연락드릴 게 있어서요. 직원이 사무실로 안내했고 진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파일을 꺼내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혁 씨 가족분들 소식이 있습니다. 진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가족 소식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브로커들은 돈만 요구했고 진혁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순희 씨와 따님 수연이 그리고 아드님 진우 셋이서 2달 전에 중국으로 넘어오셨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조선족 마을에서 브로커를 통해 남아 중이시고 1달 안에 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진혁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순이가 수연이가 그리고 진우라는 이름의 아들이 모두 살아서 오고 있다는 것이 눈물이 쏟아졌고 진혁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직원이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확실합니까? 진혁이 물었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순희 씨가 박진혁 씨 이름을 직접 언급하셨다고 합니다. 만나고 싶다고. 진혁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씩 거치는 것 같았고 처음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1달 뒤 진혁은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착륙했고 탑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의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그리고 보였습니다. 순이가 아이를 안고 나오고 있었고 옆에서 수연이가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달려갔습니다. 순이야. 순이가 고개를 들었고 진혁을 받고 멈춰 섰습니다. 수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진혁은 가족을 껴안았습니다. 순이의 어깨가 떨렸고 수연이가 울었고 품 안의 아이가 낯선 아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진혁은 세 사람을 놓지 않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공항 로비의 사람들이 그들을 지나쳤지만 진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혁이 말했고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도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진혁은 가족과 함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4명이 함께 있으니 따뜻했고 수연이는 아빠 품에서 잠들었고 진우는 순이 품에서 잠들었고 진혁과 순이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에서 있었던 일들, 남으로 오는 여정, 앞으로의 계획들. 1년 뒤 진혁의 구조용 드론 프로젝트는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양경찰과 산악구조대에서 실전 배치를 요청했고 진혁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진혁은 회사 옥상에서 드론을 날렸습니다. 하늘 높이 떠오른 기체가 서울 하늘을 스캔했고 카메라에는
수많은 여론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건물 안의 사람들, 모두 살아 숨쉬는 체온 신호들이었습니다. 진혁은 그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이 신호들이 표적이었지만 이제는 보호해야 할 생명들이라는 것을, 감시하던 사람도 결국 구원받아야 할 인간이었다는 것을. 진혁은 드론을 회수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수연이와 진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곳이 진혁의 새로운 통제실이었습니다. 감시가 아닌 사랑으로, 추적이 아닌 보살핌으로 가득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시하던 사람이 스스로 감시망을 벗어나 자유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박진혁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감시의 기술이 구조의 기술로 바뀔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두운 경험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